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지난 10월 1일에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었습니다. 총 9명의 후보 중 2명이 결선 투표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한 명은 일본 자민당 내에서 아베파이자 또 극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적으로 해서 논란이 있었던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민당 내에서 파벌이 좀 없고 비교적 온건 성향인 것으로 알려진 이시바 시게루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선 투표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시바에 대한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일본 과거사 반성에 따른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해왔던 나름대로의 소신 발언을 했던 것들이 있고요. 또한 그가 일본에서 극히 드물게 외증조부부터 4대째 신앙이 이어져 온 이제 기독교적 가풍에서 자라면서 교회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세례도 받으면서 현재까지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적 신앙이 그의 정치 철학 그리고 역사관에 영향을 미쳐서 좀 다른 극우 정치인들과는 양심적인 정치 활동과 외교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한국과 민감한 현안이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위안부 문제, 사도광산 문제 등등 이 현안들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긍정적인 시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시바의 행보들을 보면 앞서 말했던 것들과는 비교적 다른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축제이자 제사인 예대제 때 분명히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근데 10월 17일에 갑자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진 않는 대신에 곡물 헌납을 했던 거죠. 이건 전임 기시다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시바가 걸어왔던 여러 정치적 행보들과 최근 구성한 내각들을 보면은 이시바는 아베만큼이나 일본의 강한 안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시바의 취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국이 불리한 형국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려적인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전임 기시다 때와 똑같이 대하면서 오히려 일본에 또 퍼주려고 하는 듯한 여러 태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떤 국면으로 흘러갈지 참으로 걱정이 되는 측면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시바의 정치적 행보와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한일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시바의 정치적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시바는 방위성, 그러니까 한국의 국방부입니다. 이 방위성에서 이제 방위 정무직만 3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군사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 능통한 전문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방위와 안보에 있어서는 상당한 강경론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는 이제 1951년에 체결된 미일 안보 조약을 이제 좀 더 강화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1951년 미일안보 조약이 체결된 배경에는 1950년 6.25 전쟁과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 하에서 동아시아 내의 공산주의 확대를 막기 위한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일본과 미일안보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70년 전 조약으로는 현재 신냉전 시대에 핵으로 무장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시바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일 안보 조약을 좀 더 손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시바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측면들을 봤을 때에는 이시바는 경제대국 그리고 군사대국을 꿈꾸면서 다시 한번 세계의 패권을 쥐고 싶었던 일본 자민당 그리고 아베와 기시다의 생각과 상당히 똑같다, 흡사하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까지는 그냥 하나의 이제 일개 의원으로서 이제 과거사에 대한 평화적인 발언들을 해왔지만 실상은 여느 일본 정치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시바의 지론이 무엇인지 하나씩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평화헌법 개정을 해서 일본 자위대를 국군화시키고 또 전쟁에서 공격권을 획득하고 싶어 합니다. 자위대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미국이 일본에 있었던 군대를 한국으로 차출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일본 내에서 군 전력이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찰 예비대라는 것을 창설시켜서 일본의 치안을 담당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후에 1954년 7월 1일 이제 자위대를 창설하게끔 하는데, 이거는 타국에서 혹시라도 공격이 들어왔을 때 최소한의 방어권은 행사하라라는 차원에서 미국이 만들게끔 허락을 했는데요. 이때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일본의 전쟁 야욕을 저지하고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해서 평화헌법 9조의 이제 제약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 평화헌법 9조의 내용은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 보유를 금지시키며 무엇보다도 교전권, 그러니까 공격권을 이제 불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골자에 있는 평화헌법 9조 내용을 따라서 일본은 방어만 할 수 있을 뿐 이제 공격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엄밀히 말하면 정식 군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정규군에 버금가는 전력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공군이나 해군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군도 미국산 F-15 전투기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또 해상 전력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지스함이 3대라면 일본은 이제 8대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력 보유와 함께 이제 일본에서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려고 하는 여러 정책 그리고 법제화를 시도했습니다. 우선 아베는 2015년 평화헌법 9조의 내용 해석을 변경하는 안보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때에 마치 자국 일본이 공격받은 것처럼 간주해서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시다 때는 이 아베의 반격 능력을 포함해서 방위력 자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3대 안보 문서를 개정을 시도합니다. 3대 안보 문서에는 먼저 첫 번째,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이라 해서 외교 안보 기본 지침을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방위 전략이라 하여 일본 자위대의 지침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또 이제 방위력 건설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인지 그 방향을 이야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 장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 지침들이 나와 있는 방위력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안보 문서를 개정해서 방위력 자체를 애초에 증강시키려고 하는 계획들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전략회의라는 것을 열어서 3대 조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위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끔 했는데요. 그 3가지 요건이 뭐였냐? 첫 번째,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2번째, 국민의 생명 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할 때입니다. 그리고 3번째,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을 때입니다. 이 요건에 따라서 일본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언제든지 전쟁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무기 수출 해제도 점점 이제 해나가는 단계인데, 이러한 기조를 계승받아서 이제 이시바도 평화헌법 자체를 개정하고자 여러 시도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본 내 여론이 사실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한 6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정까지는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평화헌법 개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쨌든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준비 태세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이죠. 우선 한국의 경우에 일본이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한반도 안에 있는 일본인들을 호송하는 민간인 호송 작전을 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인 악사, 즉 이제 군사적인 군수 물자들을 서로 교환하는 이제 악사를 이제 체결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터졌을 때요. 이시바는 당시 중의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 일본 자민당 내 파벌회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은 반드시 자위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주둔해서 일본인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위험한 발언을 한 것이죠. 그 다음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실질적으로 취임을 하기 전에 미리 만나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는데요. 이거는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자 신분일 때 아베가 직접 만나서 미리 정상회담을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여기서 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미국과 공동으로 핵을 운용하는 핵 공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핵 반입까지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시바의 계획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결국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일본 자위대를 국군화로 만들어서 이제 안보 체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해외 파병을 나가게끔 해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핵 무장까지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이 이시바의 속셈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시바의 두 번째 지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시아판 나토 창설입니다. 이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국을 대놓고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판 나토에 가입할 여러 국가들이 중국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시아판 나토에 가입할 국가들로 뭐 한국,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을 포함해서 뭐 동남아시아 국가라든지 여러 다양한 서방 국가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한국, 일본, 호주 같은 경우에는 벌써 중국과 대중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러면은 중국과 앞으로 외교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과연 아시아판 나토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이시바는 이와 상관없이 2000년대부터 20년 넘게 지금까지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시바는 일본 외교 정책의 장래라는 칼럼을 썼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함께 뭐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제 담아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우선 원래 미국은 사실 중국을 대놓고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아시아판 나토에 가입할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 부정적 시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시바가 이 기회를 틈타서 어쨌든 미국을 상대로 해서 외교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겠죠.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하자고 말입니다. 지금 어쨌든 정리하면 지금 이시바는 일본 안보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 하에서 벌써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정책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외교 정책도 그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이시바가 이번에 구성한 내각들을 보면은 이거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 방위 장관인 나카타니 겐입니다. 이 나카타니 겐이 누구냐? 2001년 고이즈미 주니치로에서도 또 2014년 아베 내각에서도 이제 방위장관을 지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방통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그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그리고 상호군수지원협정 악사 체결에 굉장히 힘을 쏟아왔던 사람인 거고요. 무엇보다도 한국과 안보 현안을 놓고 여러 번 충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5년 한일 국방장관 회담인데요. 당시 나카타니게는 우리 측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장관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는데 이때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타국 영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우리의 영토다.
그러니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북한으로 들어올 경우 우리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나카타니겐이 좀 뜨뜻미지근해 하면서 북한 진입하는 것은 우리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다소 동의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고 또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후에 일본 특파원 간담회에서 방위성 관계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한국에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배하는 곳은 휴전선 이남 지역이니까 북한 지역에 만약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갈 경우에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한 나카타니겐이 지금 현재 일본의 방위장관이 되었으니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일본의 안보와 군사체제를 더 강화하려고 군사대국을 만들려고 재무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윤 정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어떤 의심이나 경계조차도 없이요. 무조건 일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려는 듯한 태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시바와 함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원래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과거사 언급에 대한 내용은 없이 그냥 무조건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볼만한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이제 작년 8월에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 가면서 이제 북한의 도발 그리고 북러의 지금 군사협력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있으니 우리 앞으로 대비를 잘 하자라는 취지로 서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미 윤 정부는 일본에 애초에 모든 것을 맞춰주려고 하는 듯한 여러 태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다루지 않고 무조건적인 한일 관계 개선을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비난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려는 듯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일 관계를 위해서 과거사 문제를 맞춰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군사동맹까지 추진하면서 아예 일본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려고 하는 듯한 태도들을 보이고 있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 군사동맹의 경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선 이 일본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일본과 동맹이 아닙니다. 일본은 일반적인 조약 당사국과 우방국 사이에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냥 다른 나라들과 수교를 맺지 않습니까? 그 수교를 맺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지금 북중러 위협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우방적인 차원들이 이제 가미되어 있을 뿐인 겁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이죠.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고요. 군수 물자를 이제 서로 교환해 가면서 뭐 군사적 지원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미국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일본이.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한일 동맹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전범국가 일본의 군사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에 대해서 식민지 피해 당사국인 우리 한국이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 자위대가 앞으로 한반도나 아시아에 진출했을 경우 우리가 그에 따른 군사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일본만 좋은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히려 안보 불안이 커지고 안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까지 침입할 수 있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걱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냐? 우리 역사를 보면 이제까지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들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왜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얼마나 사람들을 노략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했던 그 역사들을 반추해 봤을 때에 결국에는 일본의 침입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일본이 예를 들어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을 참전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도 그 동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본의 참전에 따른 우리도 같이 참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참전하고 나서 대한민국에 군 공백이 생겼을 때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또 한 번 침입을 하거나 뭐 공격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상대해내기가 힘든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일본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보가 불안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윤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지금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려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인 김태호가 윤 정부에서 외교안보 라인을 장악하고 난 뒤에 지금 지소미아 협정에 들어갔고 그 다음 이제 악사 체결까지 하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김태호는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지소미아와 악사를 체결하기 위해서 일본과 밀실협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간 이야기해왔던 내용들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2017년 9월 18일자 조선일보에 썼던 칼럼입니다. 김태호가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작년에 체결한 한일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죠. 이 지소미아로 양국이 북한에 관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7년간 보류되어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여 대북 억지력을 배가하고 한반도의 돌발 상황에 공동 대처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소미아와 악사를 체결해서 이제 앞으로 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라는 건데 결국 자위대가 들어오게끔 허락하겠다라는 것이죠. 김태효와 더불어서 국방부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7월 28일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일본 도쿄 방위성에 건너가서 일본 자위대와 교류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8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제 문제의 발언들이 나옵니다. 이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의 내용인데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되어 왔던 그 악사 체결에 동의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에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현재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 억제력을 확고하게 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즉 악사 체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자 오후에는 내용을 이제 수정해서 이제 악사 체결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긴 했는데 이미 윤 정부의 속내가 다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현재 언론에서 잘 보도되고 있지는 않은 내용인데 최근에 국방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 자위대가 주한미군 기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잠시 한국에 들어올 경우에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자, 원래는요. 외국군이 우리 국내로 들어올 경우에 그리고 잠시 머무를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일본 자위대는 잠시 들어갔다 나와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일본 자위대가 뭐 하루를 머무르겠습니까? 아니면 3일을 머물겠습니까? 계속 머문다 하더라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일본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이에 방만하게 대응하고 있는 윤 정부가 정말 더 큰 문제인데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이런 윤 정부의 속내를 파악하고 이시바가 언제든지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우려하는 지점 중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이시바가 뭐 과거사 문제 해결을 그래 해줄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한일 군사 동맹 맺자 라고 제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나 뭐 윤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국민들의 비난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 과거사 문제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군사동맹에 아무 거리낌 없이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일본과 그 동맹이라는 것 안에서 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담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본인 김태효와 조선총독 윤석열 휘하에서 지금 수구 친일파 뉴라이트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수구 친일파 뉴라이트들 때문에 지금 현재 한일군사 동맹뿐만 아니라 앞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까지 넘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좀 라인 사태 때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라인 사태 때도 일본이 어쨌든 이 라인을 계속해서 뺏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윤 정부는 상대적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일본 정부를 돕는 듯한 모습까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 라인 사태가 일단락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차원들이
앞으로 혹여라도 이시바와의 관계에 있어서 윤 정부가 군사동맹이나 독도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민감한 현안들을, 문제점들을 양산해낼 수도 있지만 이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낸다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들고 일어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